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금요일 편은 취중진담이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오늘의 취중진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사건의 공범, 국정원과 검찰의 후안무치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여전히 증거는 없지만 유선 간첩이라고 하는 이상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간첩조작 정황이 이제는 사실로 굳어지면서 궁지에 몰린 국정원과 검찰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사회 이슈의 숨은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사회팀장 최경준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담당인 선대식 기자, 그리고 법조, 요즘엔 국정원을 전담 마크하고 있는 안홍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국정원은 아니고요. 예. 그 검찰하고 유우성 씨 마크하고 있죠. 예. 뭐 저한테 또 이렇게 계속 일을 또 국정원까지 떠넘기시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사실 뭐 국정원 전담 마크가 원래 없었죠. 이번에 안홍기 선배가 하면 되겠네요. 예. 어쨌든 뭘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종을 해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 자,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화제가 됐던 뉴스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중동 종편, 이 TV조선 채널 A, JTBC가 예상대로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졸속 봐주기 심사를라는 그런 비판이 거셉니다. 선대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었죠. 네, 어제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방통위가 범죄적인 행정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범죄적인 행정. 네,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충식 부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편은 말 그대로 종합편성 채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드라마나 여러 프로그램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종편은 제작비가 덜 드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이제 치중을 한 거죠. 대부분 뭐 뉴스 보도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마저도 막말 방송, 편파 방송을 얼룩졌었죠.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종편이 아닌 종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종편이 재승인 심사에서 무난히 합격점을 받은 겁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해가 가지 않는데. 네. 자, 어제 재승인 심사를 최종 결정한 전체 회의에서도 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모두 퇴장을 했는데, 네. 뭐 그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방통위의 최고 의결 기구가 전체 회의입니다. 네. 이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제 5명의 상임위원들이 참석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이 이제 야당 추천 인사입니다. 이제 두 위원은 이제 회의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얻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종편들이요. 채점표를 달라고 이경재 위원장과 방통위 사무처에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이제 퇴장을 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재승인이 이뤄진 겁니다. 아니 채점표를 보고 뭐 재승인을 하든 말든 해야 될 것인데, 네. 채점표를 안 줬다고요? 네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를 위해서 15명의 심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예. 예, 여기에 야당 쪽 추천 심사위원은 2명에 불과한데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심사위원들은 야당 쪽이 추천하거나 이제 방통위 내부 인사로 꾸려졌습니다. 여당이 추천하거나. 네. 네. 결국에는 봐주기 심사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당 상임위원들은 채점표를 좀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당 상임위원들의 좀 반응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심사위원이 공개되면 이 사람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런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당 이제 쪽은 이름을 가리고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래도 다 할 수 있다 아, 이런 근데 말을 뭐- 폈습니다.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유로 네. 안 준다. 이건 좀 이상한 게 네, 아니, 공정하게 심사를 했으면 곤란한 네. 이유가 없지. 그 이제 여당 쪽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다음에는 곤란해지면 다음에는 이 심사를 맡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있더라고요. 딴 사람 시키면 되지.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곤란하게 심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아니, 볼 수 있겠네요. 정정당당하게 심사를 하고 네. 공개하면 되잖아.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떳떳하게 심사를 했다면 공개 못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공개를 안 했단 말이죠. 또뭐 이경재 위원장은 뭐 채점표 공개하지 않은 거 가지고 소치 올림픽 얘기를 했다고요? 네, 저도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약간 갸우뚱했는데요. 이제 이경재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치 올림픽처럼 평가한 부분이 공개되면 이제 특정 심사위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아, 소치 올림픽에서는 이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나요?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이제 억울한 은메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때 다들 공분을 하셨을 텐데요. 그때 이제 당시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제대로 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와중에 일부 심사위원들 채점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러시아 쪽 이제 심사위원인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럼 굉장히 그 적절하게 표현을 잘했네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네, 그 소치 올림픽처럼 네. 응? 우리도 금메달 안 줄 사람을 금메달을 줬으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개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그렇죠. 발언인 것 같은데. 이경재 위원장이 굉장히 그 이렇게 보면 굉장히 순진하신 분이에요. 아니 네. 순진하셨다기보다도 그 이번에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시잖아요. 아, 다음번 그렇죠. 내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솔직한 그런 심정을 뭔가 풍자와 해악으로 아니, 아,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하신 게 아닌가. 네. 지금 굉장히 저기 뭐야 잘못 진행되고 있는 이 그 행정에 대해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일침을 가는 암시를. 거. 네, 사실 뭔가 상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 이경재 위원장이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긴 했는데요. 네. 그 작년에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두 곳 정도는 탈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본인이 네네 그래서 논란이 좀 일었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연임에서 실패했잖아요. 네네. 좀 이걸 두고 야당의 칭찬을 받아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경재 위원장이 국회의원 하고 계실 때 네. 제가 또 한참 취재를 새누리당을 담당해서 네네. 취재를 했었는데 네. 단순한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그냥 뭐 시킨다고 네네. 그냥 하고 이런 분은 아니고 예. 그 뭐 나름 뭐 강단이 있으신 분이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될 네, 암시를 그렇습니다. 준 건데 네. 그래서 이번 종편 재심사는 바로 소치 올림픽 때 그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 억울한 은메달을 받았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거죠 지금 정리해 보면. 네, 이게 뭐 그러면 이번에 점수 잘 받은 종편은 소트니코바 방송. 그렇죠. 소트니코바 방송. 발음이 잘 안 발음이 되네요. 안 이게 되네. 발음이 안 소트니코바. 됩니다. 이게. 어, 네. 소트니코바 방송. 야, 또 유행어를 또 만드신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유행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소트니코바 방송 이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유행어도 딱 한 번에 딱 이해가 되는 그게 유행을 하지. 그쵸. 이렇게 단계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유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러시아 선수의 이름을 아마 까먹었을 겁니다. 네. 요새 그 저번에 그때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창조 검찰, 창조 검찰. 뭐 이런 거는 요새 이게 좀 그대로 나왔나요, 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나왔어요? 예, 뭐 야당에서도 뭐 이렇게 야. 뭐 얘기하고 아. 뭐 그런 것 같긴 하던데. 그래요? 근데 뭐 제가 얘기한 거 보고 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랬겠죠. 아니 보고 했다고 네, 생각해도 뭐 그렇죠. 갑자기 또 얘기가 딴 데로 빠졌는데 자 어쨌든 이 종편이 결국 재승인이 됐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이런 편파 방송 또는 이런 막말 방송 이런 것들이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또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건데 네. 자 종편과 관계가 좀 안 좋은 뭐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들 네. 좀 아주 불편하겠어요 심기가. 네, 그게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좀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이번에 종편 재승인 심사를 두고 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종편의 영향력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 이제 대선 패배 원인으로 이제 종편 출연 금지를 꼽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특히 이제 재밌는 건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중앙당 언론대책위원회부터
이제 친전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종편에 적극 출연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중앙당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네. 종편에 적극 출연해라. 네. 예. 한편에서는 종편 재승인을 강하게 비판하고 네. 또 한편에서는 종편에 출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민주당의 현실. 그 민주당 중앙당에서 그 종편에 출연해라 네. 이 서한은 지금 뭐 기사가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처음 이 방송에서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민주당 의원은 네. 이게 당견을 보인 거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인데 네. 그 이명박 정권이 이 언론 권력과 결탁해서 이 방송법 개정 법률안을 불법적으로 강행 처리한 게 바로 2009년 7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종편이 예상대로 지금 여러분도 보고 계시듯이 이 권한 유착의 고리를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현 정부까지 이 종편 사랑, 종편 감싸기, 상호 연대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지나친 사랑이 자식을 망친다 이런 교훈이 있는데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 같군요. 자, 지금까지 어쨌든 이 종편 채널의 재승인 심사의 문제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털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 씨의 유서 중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김 씨의 말처럼 국정원은 여전히 유 씨는 간첩이다 라는 식의 논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이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정황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형국인데도 그들이 여전히 이 후한무치한 행태를 보이는 근저에는 바로 이런 믿음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안홍기 기자, 유 씨의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 이 대부분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예, 뭐 그럼에도 간첩이다. 증거는 조작됐지만은 그럼에도 간첩이다라는 그렇죠. 믿음이 이제 유지되고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네네. 굉장히 그 수상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유 씨의 행적에서.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번호를 2번이나 바꾸고 이름은 4개나 있고, 4개 이름을 그 썼고. 뭐 영국에다가 뭐 난민 신청을 하고, 뭐 탈북자가 어떻게 그렇게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녔냐. 뭐 네. 보니까 탈북한 뒤로 16번의 출국 기록이 있습니다. 뭐 또 대북 뭐 송금 사업을 해가지고 총 26억을 뭐 이렇게 보내고 그 중에서 적어도 뭐 4억 원 이상은 챙겼을 것이다. 뭐 이런 뭐 보도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신분 세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뭔가 유성 수상하다. 수상하다. 뭐 이런 거가 지금 뭐 일부에서 또 부각되고 있는 사실 그런 뭐 상황이죠. 그 간첩 신고 수상한 사람 보면 간첩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네. 그리고 근데 이 간첩 신고 얘기 나오는 생각나는데 수상한 사람의 그 기준으로 그 간첩 신고할 때는 뭐가 나와 있어서 조금 재밌는 얘기 있었는데.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죠. 그 무슨 뭐 단파 라디오를 뭐 이렇게 뭐 집에서 듣는다든지 라디오. 뭐 갑자기 잘 살게 된다라든지 그리고 뭐 새벽에 산에서 등산복을 입고 네. 내려오는데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교육받았던 간첩 산에 신고에 새벽에 자주 간다. 자주 간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요새 산에 새벽에 자주 가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으시죠. 북한산에 가도 많고. 자, 어쨌든 수상한 사람이면 간첩으로 의심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자, 그런데 뭡니까 그러면 유우성 씨의 수상한 점으로 봐서 간첩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간첩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까? 이건 뭐 딱히 뭐 간첩이다 아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이렇게 뭔가 수상하다라는 보도를 이어나가면서 간첩 아니야?라는 뉘앙스의 보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언론들은 그 소스를 이제 국정원이나 네. 검찰에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보도들에 등장하는 그 이제 멘트들, 그러니까 뭐 검찰 관계자 그렇죠. 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걸 봐서는 그 뭐 검찰에서 그런 뭐 자료들과 멘트들이 계속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기들이 수사는 잘못했지만 어쨌든 유우성은 간첩이다. 네,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기소하고 재판하는 거는 우리가 참 뭐 실수했지만은 그래도 유성이는 간첩이니까 좀
우리를 그렇게 뭐 크게 뭐 탓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분위기. 좀뭐 뭐에 빗대서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수사는 잘못해서 증거가 조작됐지만 간첩은 간첩이다. 뭐 이런 논리인데 지금. 네. 예. 이제 결국에는 네. 간첩 이렇게 하면 우리도 뭐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수상하면 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때 뭐 저희 어릴 때는 간첩은 3천만 원, 간첩선은 5천만 원 그 상금도 걸고 뭐 이렇게 했었죠. 지금은 거의 몇 억이 될 거예요. 아, 저도 그런가? 자주 그것도 한번 요새 알아봐야 자주 보이더라고요. 1억 아니에요? 1억? 그래서- 지하철에서 1억 아 요새 1억이라고 더 크게 늘어났다는 아, 보도를 더 봤습니다. 크게 늘어났어요? 예. 결국에는 이 간첩에 대한 이 두려움에 호소를 해서 자기네들이 증거 위조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묻어버리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어떤 그 공포스러운 공포 뭐 결국엔 시민들의 그 공포에 그렇죠. 호소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걸- 특히 그 유성 씨는 탈북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한국에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그 잠재적인 그 간첩일 수 있다, 잠재적으로 간첩일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 뭐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공포가 좀 극대화되는 뭐 그런 뭐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포감을 조성해서 팩트를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인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선은 주민번호 변경 사실 좀 뭐 2번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또 4개 이름을 썼고 또 뭐 이거 좀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뭐 얘기인가요? 수상하죠. 예. 그 이 팩트만 이렇게 보면 신분세 딱 한 것 같죠. 네. 근데 이걸 보면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2번 바꾸긴 했습니다. 네. 바꿨는데 그 왜 2009년 2월에 2009년 2월에 바꾼 것은 그 혼자만 바꾼 게 아니에요. 그때 수많은 탈북자들이 주민등록 변경 신청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예,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가 한번 받으면 안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알다시피 주민등록번호 뒤에 뒷자리 네. 그거는 우리가 각 그 출생지라든지 뭐 출생 등록을 어디서 했는지 이런 게 다 그렇지. 안에 개인정보가 숫자 안에 다 들어있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호 네. 전문가들이 딱 번호만 보면 아 이 사람 어디 출신이구나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탈북자들은 다 이제 하나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다 보니까 죄다 그 하나원에 있는 곳 숫자가 다 앞에 박히는 거예요. 네. 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네, 봐도 네. 이 사람이 탈북자냐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걸 추측할 수가 있다. 네, 네.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그러니까 취직할 때도 우리가 주민등록증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적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럼 딱 보면 이 사람 탈북자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케이스도 많고 막 이러니까 나라에서 국회에서 법을 바꿨죠. 국회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그 탈북자들은 주민등록 변경 신청을 해서 뒷자리를 바꿀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피해를 빨리 줄여야 되니까 법을 원래 그 공포하고 난 뒤에 6개월 뒤에 시행되는데 네. 이 부분은 그 공포 즉시 시행으로 예, 그래서 그 2009년 1월에 법이 개정됐고요. 유성 씨가 주민등록번호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 바꾼 거는 그 2009년 2월입니다. 2월. 예, 예. 네. 그럼 두 번째는 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냥 첫 번째 바꿨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바꿨는데 네. 두 번째 바꾼 것은 앞자리를 바꿨거든요. 네. 네, 앞자리를 바꿔서 처음에는 뭐 생일이 9월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10월로 예.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수상하죠. 난데없이 수상하죠. 네. 수상한데 이것도 두 날짜가 한 개는 음력이고 한 개는 양력이에요. 아, 그러니까 음력 생일로 적어놨다가 예, 나중에 예. 양력 생일로 바꿨다 이 예, 말이군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유우성 씨가 그 생일 말하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얼핏 듣기로는 남한에서는 음력 생일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래가지고 음력 생일을 얘기를 했대요. 네. 예. 근데 그 당연히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은 음력으로 하지 않고 양력으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주민등록증을 받아 보니 그 음력으로 돼 있더란 겁니다. 아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딴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준의사 자격이 있었죠. 네. 이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통일이 되면 이 준 의사 자격도 내가 어떻게 북한에서 땄다는 사실만 증명을 하면 뭔가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내가 그 남한의 주민등록번호 부분도 북한에 등록돼 있는 자기의 출생번호하고 비슷하게 같이 똑같게 비슷하게 만들어 똑같아야 일치시켜야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그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바꾼 거죠. 근데 이 탈북자 출신이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몇 번 나갔다고요? 굉장히 자주 또 해외에 나갔었던 이제 분도 탈북한 상하부분인 이후에 거잖아요. 출국한 기록이 16번이 있습니다. 16번. 예, 예. 예. 16번이 있는데 네. 탈북을 2004년에 했는데 2005년 탈북한 지 한 1년여 만에 또 중국으로 가기도 해요. 네. 가서 뭐 한 달 넘게 있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수상하죠. 예. 어떻게 보면 탈북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중국에 가 있냐. 그러면은 아 중국 가서 또 북한 갔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부를 수 있죠. 근데 이때 유성 씨는 어머니가 네. 그 심장 수술을 그 중국에서 심장 수술을 하는데 그때에 중국에 가서 그 어머니 병간호를 합니다. 계속.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유성 씨 가족들이 그 화교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가족을 만나려면 중국에 가서 만나면 되는 거죠. 네. 가족을 만나기 위한 목적. 그다음에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한 목적.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서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뭐 저기 누구 다른 탈북자하고 같이 뭐 보따리 장사를 한다고 중국으로 가기도 했고 이제 들어보면은 뭐 중국이나 여러 나라를 갔던 이유들이 많이 설명이 됩니다. 네. 예. 유성 씨가 영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는 건 또 뭐예요? 참 그것도 참 이상하죠. 네. 난민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어디서는 뭔가 그 간첩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이제 제3국으로 왜냐면 그 왜 우리 6.25 끝나고 난 뒤에 휴전된 뒤에 북쪽에서도 국군 포로가 있었고 남쪽에서도 인민군 포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각자 여기서 다 전향을 한 사람은 그 뭐 남한에 적응을 해서 같이 살아가거나 뭐 이렇게 했지만 전향을 거부한 사람들은 제3국으로 간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서 그때 뭐 브라질 같은 데도 많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런 분위기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북한에서 계속 이 사람은 2004년까지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 대학을 다니려고 하니까 영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겠네요. 우리 또 네. 대한민국은 또 영어 잘하면 잘 되고 또 영어 교육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6개월 동안 그 영국에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학연수 하는 뭐 업체에다가 돈을 뭐 한 300만 원을 주고 그 거기서 이제 영어 연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갔는데 일단 뭐 그쪽 사정이 기대했던 거하고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원래 자기가 얹혀서 살기로 했던 그 다른 탈북자분 집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좀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사정이 계속 어려워지고 뭐 아르바이트 세차장 아르바이트는 하지만 뭐 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무료 강습 하는 거를 찾았죠. 난민 신청을 하면 영국 정부에서 그 난민 신청한 사람들한테 난민 영어 강좌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난민 신청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는데 유광일 그때 당시 이름 안 바꾼 상태니까 유광일 이름으로 이걸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북한을 나온 탈북자인데 남한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난민 신청서에다가 자기 이름 유광일로 안 적고 조광일이라고 적습니다. 예. 조광일이라고 적고 난민 강좌에서도 My name is 광일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뭐 조광일이라는 이름도 썼다 하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주민번호 변경 또는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을 여러 가지 썼다던가
또는 영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던가 이게 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뭐 사정을 알고 보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좀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황들을 어떤 뭐 유성 씨가 신분 세탁을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지만 그렇게 연결하고 있죠 지금. 예, 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던 시기로 보면 네. 굉장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시기 살펴보면 2009년 2월하고 2009년 7월인데 이때는 그 유성 씨가 한참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국정원, 검찰 이런 데서 뭐 외환거래법 위반이나 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나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한참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를 한다는 거는 계속 이 사람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에서. 예. 근데 그런 시기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고 해서 신분 세탁이 될까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이름 바꾼 것도 수사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2달 정도 뒤에 이름을 바꿔요. 네. 아직까지 그 불기소 처분은 하였지만 그 당국에서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계속 수상하게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름 바꿨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더 이상 추적이 안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될까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런 의혹들을 이렇게 뭐 언론에다가 흘리고 자료를 제공하고 이랬던 측에서는 굉장히 그 불순한 의도로 뭔가 의혹이 아니라 뭔가 그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 검찰이 이런 사정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죠. 이름 왜 바꿨나 이런 것부터 막 물어보잖아요. 그 수사하면. 근데 거기 가서 유성 씨가 다 자기 사정을 얘기했거든요. 예. 알면서 물어본 거죠. 알면서. 뭐냐면은 여러 가지 뭐 주민번호 바꿨다던가 여러 가지 영국에 난민 신청했다던가 여러 가지 수상한 점이 있는데 그러한 정황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다름 아닌 유우성 씨가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검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을 때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따라서 뭐, 그 수사를 받을 때 당연히 이 수사기관은 유우성 씨한테 이런저런 수상한 점들을 물어봤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법기관에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연유를 다 알 것인데 이제 와서 이제 그것이 수상하다라는 식으로 또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처음에 수사할 때도 다 얘기를 했고 다시 간첩 혐의로 2013년에 체포된 뒤에 말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 예. 이런 사정을 다 알면서 물어본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거는 그 두 차례의 수사가 크게 보면 두 차례의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2013년 1월에 이제 간첩 혐의로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수사가 있고 네. 2008년 12월부터 해서 2009년 2010년 초반까지 그 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나 뭐 외환거래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수사를 받을 때에도 이미 유성너 간첩 아니냐라는 수사는 시작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너 왜 이렇게 중국 많이 갔냐? 너 혹시 북한 들어갔다 온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때마다 유우성 씨는 설명을 했을 것이고 네, 설명했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미 그때 유성 씨는 2010년 6월에 그 6월 28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받는 이유는 국정원, 경찰, 검찰에서 모두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제가 탈북한 후 북한을 여러 번 다녀온 것으로 간주하고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한국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제가 중간 생략을 좀 하긴 했는데 예. 여기서도 강조를 합니다. 제가 북한을 다녀온 것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딱 한 번입니다. 2010년에도 이미 예.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유우성 씨가 본인이 뭔가 실질적인 증거 없이 여러 가지 그 것들로 인해서 의심을 받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예, 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 보여줄 이 수가 사람들이 있는 나를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북한 갔다 온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제가 북한 갔다 온 거는 2007년에 5월에 어머니 장례 지내기 위해서 갔다 온 거 그 딱 한 번뿐입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런데 2013년 체포된 이 두 번째 이 수사 여기서 이제 수사를 다 하고 나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기소를 한 미리북 혐의가 총 5차례 있습니다. 총 5차례가 있는데 그이 5차례 보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2011년 7월이고 이 다섯 번째가 2012년 1월이거든요. 네. 이걸 보시면 2010년 6월에 이미 유성 씨가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내가 북한 갔다 온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국법 잘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2013년에 수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중국 갔다 온 이런 거를 다 이제 북한의 미립북한 혐의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간첩 혐의로 이렇게 막 수사를 해놓고 그 한 뒤에 한 2, 3년 뒤에 이 사람이 나갔다 온 거를 다시 또 북한에 미립북 했다고 기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성 씨가 엄청나게 대담한 사람이 아니거나 엄청나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 하에야 그렇죠. 자기가 간첩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가 간첩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또 북한에 미립북을 한다? 자기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이건- 허술한 간첩이 있을까요? 진짜 간첩이라면.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요. 간첩이라면 너무 그 그렇죠. 속성으로 이렇게 네. 하거나 북한에서 간첩을 잘못 뽑은 거지. 그런 거 간첩이 잡히면 자기 혼자 잡히나? 그 그쵸, 연락책이나 네, 뭐 공개될 접선책 텐데. 뭐 이런 다 이렇게 네. 응? 잡혀 들어가는 상식적으로 건데. 좀 또 이해가 안 한편으로는 되네요. 검찰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 간첩 수사를 하고 있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갔다 왔구나 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수사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얘가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물어볼 수 뭘로 있겠네요. 보는 어. 거야? 그런 괘씸죄가 적용. 그렇죠. 괘씸죄 적용될 수도 있는 거죠. 국정원과 검찰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간첩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북한에 갔다 왔어? 야 이거 대단한 간첩이네? 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 말이 안 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후 사정을 이렇게 싹 살펴보고 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보면 수상한 팩트들이 있다고 해도 이것들이 다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간첩 조사를 한참 했는데 얘가 또 북한에 두 차례나 또 들락날락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국정원이나 검찰이 뭔가 그런 동기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 말고 1심 재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조작을 했다라는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결국은 보면은 이런 처음에 시작했던 조작과 어떤 날조가 또 다른 조작과 날조를 낳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게 좀 읽힐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일단 위조됐다고 판명이 된 그 세 개의 문서만 봐도 첫 번째는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법정에 제출할 증거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두 번째 중국 당국에서 우리는 이런 자료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두 번째 자료를 또 위조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측에서 반박을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세 번째 자료를 또 가져오고 위조고 위조를 낳고 마치 저기 어린 학생이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다음에 그 거짓말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짓으로 거짓일 수도 없는. 어쨌든 뭔가 억지로 만든 사건이란 거는 이 상식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이 결국 이 간첩이냐 아니냐 이것은 신념이나 그런 의심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팩트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간첩자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전도독도 아닌데 그런데도 증거는 없지만 유선 간첩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네. 왜 이랬을까? 예. 근데 이제 왜 이 사건에서 유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걸로 1심에서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간첩 혐의를 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유가래 씨, 유성 씨의 동생이죠. 그렇죠. 여동생이죠. 여동생의 증언이에요.
근데 그 유가래 씨가 합동 신문센터 이제 제주도 중국에서 제주도를 들어오자마자 이제 국정원에 탈북자 신고를 하고 이제 합동 신문센터를 갔는데 그때부터 조사 간첩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180 그게 며칠인가 조사를 했죠. 180일 180일. 180일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합법적으로 예. 그 탈북자에 대해서는 이제 했는데 그때 작성된 진술 조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가래 씨가 오빠가 어떻게 뭘 하고 하면서 막 오빠가 간첩이 맞다 막 이렇게 쓰면서 막 하는데 내용이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뭐 뭘 한 시기가 처음에는 북한에 15번 들어왔다. 뭐 이랬다가 뭐 최종적으로 이렇게 뭐 5번으로 줄어들고 뭐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시기도 처음에는 2008년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2007년이라고 했다가 다 최종적으로 2006년 이렇게 처음에는 들쭉날쭉하다가 시기가 점점 지나면서 이제 공소사실하고 비슷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 시기가 12월 15일쯤 되면 네. 거의 비슷해집니다. 공소사실하고. 네. 저는 뭐 이 부분을 12월 12일. 12월 15일쯤 15일 네, 그 되면. 12월 15일 조서를 보면 이제 공소사실하고 조금 비슷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15일 그렇죠. 말하는 2012년 거잖아요. 12월 15일쯤. 예. 그래서 뭐 이 부분 어차피 뭐 유가려 씨가 내용을 보면 유가려 씨가 뭐 뭔가 자기가 생각해서 말한 건 아닌 게 정황이 굉장히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에 그렇게 공소사실과 비슷하게 정리가 되는데 시점이 한참 대선 막바지 아닙니까? 그렇죠. 한참 대선이 예. 며칠 그래서 안 저는 남을 때였죠. 뭐 이거는 아직은 짐작입니다만은 이 간첩 혐의에 대한 증언, 그러니까 유가래 씨의 진술이 정리되는 시기와 대선이 굉장히 가깝다는 점에서 뭔가 그 대선에서 이 사건을 활용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런 의구심이죠. 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의구심이지 뭐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국정원의 댓글 네. 사건이 이제 터졌죠. SNS하고 댓글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참 그 하고 있을 때, 그래서 뭔가 수세에 있느라고 사건을 활용하지 하지 못했다.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유우성 씨가 진짜 간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완원 기자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뉴스의 속사정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털남 시즌 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국정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이번 증거조작 사건의 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그런데 검찰은 오히려 국정원에 의한 자기들은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피해자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하진 않지만, 결국 그런 국정원이 식으로, 갖다 준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기소를 했다. 네, 네, 결국 자료는 국정원이 가져온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국정원에 대한 그 수사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강도 높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정원이 자기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이 피해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피해자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국정원에 의해서 문서가 다 유조된 것이지 자기들은 제가 잘못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검찰의 피해자론,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네, 그 피해자론 하니까 무슨 대출 상품 같은데요. 오. 네, 이게 사실 그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단골로 이제 써왔던 해명입니다. 네.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검찰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기득권화 돼버리다 보니까 뭐 스폰서 검사, 벤치 검사, 뇌물 검사, 해결사 검사, 이제 브로커 검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한 번도 피해자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절대 국민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였던 적은 없었습니다라는 현대식 기자의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1960년대부터 계속되었던 이 다양한 형태의 간첩 조작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이
저희들만은 아닐 겁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검찰이, 그리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겠지요. 과거에 그런 간첩 조작 사건들을 막았어야 했고 하지 말았어야 했고, 아니 지금이라도 그때 사건에 대해서 처절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더라면 오늘의 이런 국민적인 불신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은 일본만이 아닌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02-733-5505로 전화를 주신 후에 내선번호 274번을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탈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3월 셋째 주 방송을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기자들 모두 수고했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최경준,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